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발표된 2024년 신혼부부 통계 숫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신혼부부 2쌍 중 1쌍은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낳기 싫어하잖아. 그런데 통계를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에 가깝다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특히 집이 없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일수록 아이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성공 사례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일수록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2024년 기준 신혼부부는 95만 2천 쌍으로 전년보다 2만 2천 쌍이나 줄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47만 쌍이 넘던 숫자가 이제는 100만 쌍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혼부부가 줄었다는 사실보다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의 비율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51.2%로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전년보다도 1.3%포인트나 줄었고요. 그런데 이번 통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건 두 가지였습니다. 맞벌이 여부와 내 집 마련 여부입니다. 먼저 맞벌이를 보면 맞벌이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49.1%인데 외벌이 부부는 56.6%로 무려 7.5%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맞벌이를 할수록 아이를 덜 낳고 있는 것인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되는데 맞벌이를 하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강력하게 작용한 변수가 바로 집이었습니다.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자녀 보유 비율은 56.6%지만 무주택 부부는 47.2%로 무려 9.4%포인트나 낮았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유주택 부부는 0.67명, 무주택 부부는 0.56명으로 차이가 컸고요. 특히 서울에서는 맞벌이냐 아니냐보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출산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아이를 낳는 걸까?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는 말인데 그럼 집이 없으면 평생 아이를 못 낳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86.9%는 이미 빚이 있는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중간값은 1억 7,900만 원인데 이 숫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3억 원 이상 대출을 가진 경우가 24%로 신혼부부 4쌍 중 1쌍이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신혼부부가 급증한 건데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기쁨과 동시에 불안의 시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42.7%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올랐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게 지난해 시행된 신생아특례 대출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도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결국 아이를 더 낳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에 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족하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진단하는데요.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가능한데 아이를 키울 여력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를 겪었을까?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바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중 일부 나라는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회복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1993년에 합계 출산율이 1.66명까지 떨어져서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2010년에는 2.02명까지 끌어올렸고 지금도 1.8명대를 유지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자랑합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뒀는지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가족 중심 정책이라는 점인데요.
프랑스는 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이 3.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매달 우리 돈 약 17만 원에서 3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간 계속 받는 거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게다가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데 2명 이상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와 주거세 등에서 약 1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출산 비용도 국가 의료보험이 대부분을 커버해서 실제로 부모가 내는 돈은 거의 없고요. 보육시설도 충분해서 국립 타가소에 2억 유로를 투자해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입니다. 독일도 1994년에 합계 출산율이 1.24명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에는 1.53명으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독일의 핵심 정책은 전일제 학교라는 제도입니다. 오후 4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건데 전체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이 제도를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니까 맞벌이를 해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정말 파격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는데 GDP의 5%를 출산 장려 정책에 쏟아부으면서 2011년 1.23명이던 합계 출산율을 2021년 1.61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4자녀 이상을 낳는 여성에게는 소득세를 평생 면제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우리 돈 약 4,880만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전액 탕감해줍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는 우리 돈 약 5,1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3자녀 이상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살 때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정말 파격적이죠. 잠깐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복잡한 저출산 문제를 쉽게 풀어서 해외 사례까지 비교해주는 뉴스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사연의 정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동일하게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헝가리 모두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서울은 이만큼, 지방은 저만큼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지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20세까지, 독일도 18세까지 꾸준히 지원하면서 지속성을 높였는데 우리나라처럼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서 부모들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전일제 학교처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고 스웨덴처럼 남성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집 문제를 결혼 후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결혼 전에 집을 해결해야 아이를 낳을 여지가 생기는데 현실적으로는 결혼 전에 집을 마련하는 게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결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공주택과 신혼출산, 연계장기 거주 정책입니다. 단기 대출이 아니라 아이 키울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아도 된다는 안정감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맞벌이를 전제로 한 육아 시스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시스템인데 야간 긴급 돌봄,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직장 근처 공공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아이 한 명은 괜찮겠다를 둘째도 생각해볼까로 바꾸는 조건입니다. 셋째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현금 지원보다 부모의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점인데 부모가 동시에 퇴근할 수 있는 문화, 아이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는 제도,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 유지가 가능한 구조, 이게 갖춰져야 출산은 선택지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 정책은 방향이 틀린 걸까?
출산 장려금만 늘리면 안 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도 책임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일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산 정책의 핵심은 낳아라가 아니라 낳아도 괜찮다는 확신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사회 전체의 몫입니다. 통계는 비난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고쳐야 할 현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다면 꼭 챙기시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지인 중에 도움받을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 해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뉴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